전 세계가 한국 학생들의 이것을 배우려 한다고요?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하버드. 세계적인 대학들이 최근 한 가지 공통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이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한국의 이것을 다들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그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것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MIT 공대에서 20년 넘게 수학과 공학을 가르치고 있죠. 날씨가 좋은 보스턴의 어느 봄날, 제 연구실 창문으로는 찰스강의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PISA와 IMO 성적표가 놓여 있었죠. 한국이 또 상위권이네 라고 중얼거리며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한국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다시 한번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수년간 지속되어 온 패턴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한국 교육이 그저 주입식이고 암기 위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학원에서 공부하니 성적이 좋은 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제 연구실에서는 항상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인도,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항상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늘 숫자와 공식에 강했지만 MIT에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학생들의 높은 시험 점수와 실제 연구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했죠. 시험 점수가 높다고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라고 동료 교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입시 지옥이라며? 학생들이 창의성보다는 정답 맞히기에만 집중한다고 들었어. 이런 대화가 연구실 복도에서 자주 오갔죠. 그러나 어느 화요일 오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과 회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연구실에서 흘러나오는 열띤 토론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한 시간대인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 발걸음을 서둘렀죠. 문을 열고 연구실에 들어서는데 칠판 앞에 한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유진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우리 팀이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AI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두 칠판 앞에 모여 유진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흥분이 가득했죠. 저는 조용히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은 칠판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수식과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재구성하면 계산 복잡도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그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연구팀이 몇 주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새로운 수학적 패턴을 활용해 간결하게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교육에 대한 모든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연구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동료 마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접근법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유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를 풀 때 저희는 항상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항상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순간 저는 지난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힘은 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능력을 키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학생은 바로 한국에서 온 김유진이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교 출신으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MIT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학생이었죠. 처음 학기 초에는 조용한 성격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점차 그녀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연구실 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날 역시 그녀는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구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 때문에 팀 전체가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선배 연구원들이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접근법을 설명했지만 모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그때 구석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던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유진은 연구팀이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조용히 손을 들더니 교수님,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배 연구원 중 한 명이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어떤 방식으로?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분필을 들고 수학적 패턴을 이용한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도한 방식은 모두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더 효율적인 방법은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유진의 손가락이 칠판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인데 복잡한 문제를 변형해서 이미 알려진 패턴으로 바꾸는 거예요. 연구실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유진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 칠판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유진의 수식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방법과 완전히 달랐어요. 복잡한 문제를 간결한 패턴으로 정리하고 그 패턴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유진이 기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계산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될 수 있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예요. 이 구조를 발견하면 문제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유진은 마지막 수식을 적으며 설명을 마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 전체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유진에게 어떻게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정답을 찾는 것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매일 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잠들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상상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깊은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키워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진의 발표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노트에는 수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과 접근 방식을 비교한 표가 가득했죠. 이건 단순히 머리 좋은 학생 한 명의 사례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방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유진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단순히 개인의 재능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처럼 보였거든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가을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한국은 그저 공부만 많이 하는 나라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PISA 2022에서 한국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했어요. TIMSS 2019에서도 한국의 초중등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최상위권이었고 IMO 2023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세계 2위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 방식에 관한 학술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넘기며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 교과서 구성, 수업 방식 등을 분석한 자료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는 훈련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의 수학 문제 해결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풀어보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수업 시간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죠. 또한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며 한국 출신 동료 교수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시간 있을까? 준호는 흔쾌히 수락했고 1시간 후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MIT에서 10년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한국에서는 수학을 가르칠 때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보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요.
문제를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가르치죠. 준호의 말에 저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거지? 단순히 많이 공부해서 가능한 수준이 아닌데? 그러자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패턴 분석 능력이 매우 뛰어나. 그리고 그들은 수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웠어. 준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수학 교과서와 학습지를 보여주었어요. 교과서에는 개념 설명 후에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특히 다양한 풀이 방법 찾기나 실생활 연계 문제 같은 섹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왜 그 방법이 효율적인지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죠. 준호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수학 올림피아드나 과학 경시대회 같은 대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대회들은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죠. 많은 학생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저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럼 한국 교육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 교육의 강점은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도 그것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병행한다는 점이에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철저히 이해한 다음 그것을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리고 학생들은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훈련받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실력은 단순한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실제 연구와 산업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는 강점이었어요. 그들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패턴을 찾아내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건물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유진처럼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겠죠. 이제 제 눈에는 한국 교육의 진짜 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암기나 긴 공부 시간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접근법을 훈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연구 결과를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 교육의 특징과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죠. 발표가 끝나자 예상보다 많은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어요. 동료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존,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우리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MIT 교육학과의 사라 존슨 교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접근법은 당장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MIT, 스탠퍼드, 하버드에서는 한국의 수학과 과학 교육 방식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MIT에서는 글로벌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 프로젝트가 출범했고 그 첫 번째 연구 대상이 한국이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봄이 되자 우리 연구팀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의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실.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각 그룹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학생들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풀이 과정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요? 교사가 질문하자 학생들은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MIT로 돌아온 우리 연구팀은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한국의 수학과학 교육에서 배울 점을 정리하고 미국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패턴 인식과 다면적 접근, 한국 수학 교육의 강점이었어요. 그 보고서는 학계와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핀란드, 독일, 영국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도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논문이 늘어나고 있었죠. 영국 교육연구소 EF에서는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은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를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었어요. 핀란드 교육부는 한국의 수학 교과서를 번역해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메일과 협력 제안서가 쌓이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교육부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 교육의 강점을 미국 공교육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 정책 담당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개념적 이해와 다양한 해결 방법 모색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미국 교육부에서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능력 중 하나다 라고 평가했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이미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교육 포럼에서는 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이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이 열렸어요. 저는 패널로 참여해 한국 교육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도 창의적 응용력을 기르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말이죠. 이제 전 세계는 더 이상 한국 학생들을 암기형 교육의 산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한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 교육을 시험 공장으로 오해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관점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었죠. MIT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학부 수학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한국식 접근법을 일부 도입했어요. 다중해법 탐색이라는 새로운 수업이 개설되었고 학생들은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 결과는 놀라웠어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밀러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우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한국 교육 연구 발표를 들었어요. 한국 학생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계가 한국의 교육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는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찰스강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MIT의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고 학생들은 새 학기의 설렘을 안고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MIT 입학 경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특히 한국 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었어요. 제 한국 교육 연구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저와 함께 연구하고 싶어 했죠.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에서 몇몇 학생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책상 위에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문이 살짝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김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MIT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학원생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교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겼어요. 물론이지, 들어와. 무슨 일이니? 유진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흥분이 느껴졌어요. 교수님, 제가 연구하던 AI 알고리즘의 중요한 개선점을 발견했어요. 유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어요. 패턴 인식 방법을 수정해서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이걸 의료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면 훨씬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유진의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AI 분야에서 주목받는 신진 연구자로 성장해 있었어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 그녀의 연구는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유진, 내가 해결한 그 문제, 정말 놀라웠어.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냈니? 궁금했거든요. 다른 연구자들이 수년간 시도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으니까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전 한국에서 수학을 배울 때 항상 생각했어요. 이 공식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 그래서 전공을 AI로 선택한 거예요. 수학적 개념을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 알고리즘은 사실수학, 통계, 그리고 신경과학의 개념을 결합한 거예요.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추출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했죠.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조금 더 제 쪽으로 돌리고 최근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이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알고리즘이에요. 패턴 인식 방법을 의학 분야에 적용했죠.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시각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존 진단 방법보다 정확도가 15% 높고 무엇보다 초기 단계에서 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 같은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 글로벌 기술의 중심은 한국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인재들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제가 지난 몇 년간 관찰한 결과에 기반한 확신이었어요. 유진의 사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MIT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신소재,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학생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깊이 있는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어요. MIT 졸업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은 졸업생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고 흥분과 기대의 에너지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졸업생들 사이에서 유진과 다른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오늘 저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암기와 시험 점수에 집중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연설을 이어가며 저는 한국 학생들과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암기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우리에게 보여준 강점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졸업생들 사이에서 유진이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실리콘밸리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연구팀을 이끌게 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유진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학생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는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핵심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최신 AI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새로 출간된 책 한국 교육의 힘, 미래 인재 양성의 비밀이 놓여 있었어요. 이 책은 제가 여러 동료들과 함께 집필한 것으로 한국의 교육 방식을 분석하고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출간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죠. MIT 캠퍼스의 한 건물에는 글로벌 교육혁신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최선의 방법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미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사들이 MIT를 방문해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MIT 교수들이 한국의 학교를 방문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오늘은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결과를 검토하는 날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식 문제 해결 접근법을 도입한 미국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적 사고력이 눈에 띄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찰스강 너머로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 학생들의 학습법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미래 기술을 선도할 인재는 한국에서 나올 거야. 이것은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갖춘 균형 잡힌 접근법, 깊이 있는 사고력 훈련, 그리고 지식의 실제적 활용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역량이었으니까요. 연구실 벽에는 유진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의 사진이었죠. 모두 하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의 경계는 더 이상 국가별로 나뉘지 않고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교육의 미래 트렌드였죠. 저는 자료를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될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